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이번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다시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10년 만에 3% 위로 올라선 물가나 일상회복 조치로 더 늘어날 소비를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순서입니다. 한데 다른 쪽에선 내수 살리기를 위해 수천억 원대 쿠폰을 풀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가는 잡아야 하는데 내수도 놓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대출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돈을 쓰라면서 한편으론 또 더 걷어가겠답니다. 이 어색한 정책 조합의 시대에 정부와 정치권은 그래서 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선의 대진표가 나올 다음 주부터는 이런 혼선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11월 3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소비자 물가가 약 10년 만에 3% 위로 뛰었습니다. 물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지난달 25일에 발생했던 KT망 먹통 사태, 일괄 보상안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화가 났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또 휘발유에 들어가는 유류세 12일부터 낮춰준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주유소에 언제부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때쯤 기름을 넣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 요소수 품귀 현상, 지난주 초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산업 전반의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권용주 교수 얘기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시황에서는 지난밤에도 좋았던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페이스북이 모기업의 간판을 바꾼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간판을 무려 400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제탐사 시간 준비되어 있죠. 콜라 브랜드 중에 피사, K-팝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한 지 한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K-팝과 피사가 해온 일들 무엇이 있는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세트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소비자 물가 올랐다 느낌이 오는데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요? 네,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가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0월보다 3.2% 오른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한 해는 지금 물가 안정 목표치가 2.0%인데 이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 거죠. 네, 특히 물가를 자극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좀 물가가 많이 오른 게 휘발유, 돼지고기 이런 생활 필수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물가 지수 가운데서도 특히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141개 품목을 골라서 생활 물가 지수라는 거를 따로 만드는데 이 지난달 생활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4.6% 올라서 이게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휘발유를 보면 지난해보다 26% 올랐고 경유도 30% 이상 올라서 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또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달에는 그런 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실제는 오르진 않았지만 이 전년에 깎아줬기 때문에 전년보다 25% 급등해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물가라는 게 지난해 같은 달하고 비교를 하니까 지난해 물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앞서 한은의 물가 전망 물가 안정 목표치가 2.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유 그리고 곡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세계적으로 크게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값 오르고
그리고 이게 육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는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도 늘고 또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10월 물가에는 1.4% 정도 기름값이 기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정부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좀 깎아주기로 했죠. 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이제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동안 유류세를 2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유류세 20% 인하가 만약에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휘발유는 한 리터당 164원, 올 경유는 116원, LPG는 한 40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12일부터 딱 기름값이 내려가는구나. 요거 체감이 될까요? 네, 요 유류세라는 게 정유사에서 기름이 나올 때 부과되는 것이어서요. 이 12일 이전에 이미 반출된 휘발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일선 주유소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 그리고 알뜰주유소 이런 곳들에는 10일부터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또 바로 가격을 좀 내려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고 자영주유소에서도 마찬가지 요청을 할 계획이긴 한데 이거를 주유소가 받아들여야 되는 뭐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 좀 그래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기름값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KT망 먹통 사태 보상안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은 더 화가 난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죠? 네, 이 KT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게 가장 긴 게 89분 동안 먹통이 됐었는데 KT가 여기에 대해서 10배 정도인 15시간치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0일치 이용료금을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보상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제 받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소상공인은 한 기업체당 보상 금액이 평균 한 7,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은 1,000원 정도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이 KT의 통신망 불통이 항상 한창 영업해야 될 점심시간이어서 굉장히 큰 손해와 불편을 겪었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래서 보상액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또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신고 접수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에 아현지사에 불났을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네, 아현지사에 불이 났을 때는 그래도 보상액이 한 40만 원대 정도로 조금 더 현실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나 반발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에는 또 수일에 걸려서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1시간 반이다. 그치만 또 실질적으로 점심 장사를 망쳤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초부터 꾸준히 전해드린 소식인데 요소수가 3배, 4배 값에 팔리더니 이제는 시중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대응책은 찾지를 못했어요. 다만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어떻게든 부족하지 않게 해보겠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 수급이 불안할 경우에는 군대에 비축하고 있는 그 비축 물량이 약간 시중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일단 비료용 요소까지 한번 싹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도대체 요소수가 왜 중요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또 정부의 대책은 뭔지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요소수라는 게 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들입니까? 원래 이제 자동차 요소는 쓰지 않았었는데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소산화물이 유해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해물질을 어떻게 걸러낼까를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질소와 수증기로 분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촉매 장치를 하나 달게 됩니다.
그 촉매가 SCR 장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촉매 장치가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로 분리를 하려면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화 장치가 작동되기 위해서 요소수가 필요하니까 이 요소수가 필요가 된 배경은 결국은 배출가스 기준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화 장치가 멈추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리거나 또는 이제 속도를 줄이죠. 왜냐하면 정화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그대로 밖으로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의 작동을 억제시켜 놓은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멀쩡하게 쓰던 요소수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그 요소를 어디서 만드냐면 암모니아에서 주로 만듭니다. 네. 근데 이 암모니아는 주로 또 석탄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석탄에서 암모니아 추출해가지고 요소를 많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호주와 갈등도 벌이고 있고 게다가 탄소 중립 때문에 여러 가지 석탄 수입량이 줄어드니까 암모니아 생산이 감소합니다. 연동해서 요소 생산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요소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네. 근데 이 요소가 조금 전에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외에 비료용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비료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가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연동돼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제 한국에서 요소수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이게 중국에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중국이 글로벌 생산 1위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담당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요소가 83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산 비중이 66%예요. 이 밖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좀 높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응책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정부 또 관련 업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일단 자동차용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산업용 요소수라는 게 자동차를 제외한 선박이라든가 또는 디젤 발전이라든가 제조업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용도가 그것도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데 쓰여요. 그러면 대체 선박용하고 자동차용과 차이는 뭐냐면 그 요소수,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용액의 요소수 함량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용, 디젤 발전용에서 갖다 쓰면 그쪽도 부족하겠죠. 그러네요. 일단은 자동차로 이제 땜질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방법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공급선 다변화는 당장 물량 자체를 확보해서 한국으로 들여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물류 문제가 터지면 군용 트럭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군용은 원래 특수용이어서 배출가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용은 대형 물류만 조금 도움되지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소형 물류까지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다가 좀 제대로 제한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장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중국에서도 그렇죠. 농민들의 눈치를 보니 내년 봄 농사 준비할 이 요소 비료까지 증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차 악의 조치는 디젤 차량 배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게 환경부가 가장 기피하는 사안인데 지금 이게 지금 환경하고 산업이 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런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떤 방법이냐?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시키면 돼요. 완화시키는 게 법령 변경이 아니고 장관 고시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배출가스 기준이 완화되도록 일부를 열어 놓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배출가스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뒤늦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 저감이라는 게 글로벌 환경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다 우리만 완화시키면 이게 또 비판의 소지가 적잖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요소수 부족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데 교수님 이거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선책이고 일단 돌아다니는 차량들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이걸 좀 사용 안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있죠. 그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이제 지도 사람을 작동 장치를 그 소프트웨어를 변경해가지고 꺼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불법이에요. 임의 조작에 해당돼서 네. 엄청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나서서 할 일은 만무하고 그러네요. 이걸 정부가 명령으로 허가를 해주던가 해야만 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정책이 후퇴되는 거여서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은 거고. 근데 지금 요소수가 부족해서 만약에 이제 차들이 멈추게 되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활 쓰레기들 있죠. 네. 우리 아침에 이제 쓰레기 수거하고 음식물 가져가고 가정용 폐기물 가져가는 네. 오물 수거차들 그 차들도 다 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차들도 지소산화물 작동 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전반이 멈출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시장에서 느끼기 시작한 게 대략 한 2주 전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다고 하니까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간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10리터에 뭐 5,000원, 6,000원에 시중가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보이니까 이제 중간에서 물건을 사재기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마스크 초창기 때처럼. 그래요. 근데 지금 요소 수입이 이게 중국이 정상적으로 계속 해줄 수 있을까를 놓고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요소를 제한하는 게 사실은 중국은 디젤차 배출 규제가 우리보다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많이 안 써요. 그 비료 만드는 데 많이 쓴단 말이죠. 그 농민들의 불만이 과연 우리나라의 이 디젤차 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불만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많이 늘릴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중국도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농민이 우선이냐, 한국의 디젤차 운전자가 우선이냐,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는 쉽지 않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의 나라 난방 문제 그리고 남의 나라 농사 짓는 문제가 우리 물류하고도 이렇게 직결이 되는데 요소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량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요소가 부족해지면 제가 일단은 요소는 이제 산업용으로도 쓰지만 우리나라도 비료용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료를 많이 못 쓰면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겠죠. 또 한 가지는 식량을 만들어도 물류가 멈추면 곳곳에 배달해야 되는 그런 음식물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디젤 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몇 대가 있냐면 대략 32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320만 대에 승용차까지 포함하면 약 한 600만 대 정도 돼요. 그중에 화물용으로 쓰는 게 한 320만 대고 320만 대 중에서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물류용만 쓰는 게 대략 한 220만 대 정도 되고요. 네. 220만 대 중에서 180만 대가 1톤 소형 택배 같은 차들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방법이 정부도 대책을 세운 건 첫 번째 중국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다음 두 번째 산업용 요소를 일단 자동차용으로 전환한다. 네. 세 번째는 정 안 될 때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단 두 개를 가져놓고 세 번째가 공급선 다변화인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더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냐라고 보면 다 임시 처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안은 국내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 생산하려면 또 생산 시설 만들고 할 때 1, 2년 걸려요. 그 사이에 배출가스 제도를 즉 정화장치 작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까지 아마 국민적인 그 갈등도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완화시켜주면 환경에 역행한다라는 그렇죠. 게 나올 것이고 또 이대로 두면 산업이 위축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 대 산업 간의 어떤 팽팽한 논리 싸움이 전개가 되니까 거기에 결국 정치적 판단이죠.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부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 각 대기업의 해외 상사도 뛰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사라졌던 단체 회식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흐뭇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고요. 확진자 수나 재감염지 수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요 관광지 다녀오신 분들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중이니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셨다 하면 보건소에서 선제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의 우리 증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네요. 네,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네요. 이게 참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뭐 11월 FOMC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때 연준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상존은 했지만 그래도 제약업체 화이자 또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 등 제약 및 유통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소식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에 대한 실적 자신감을 계속 유지시켜짐에 따라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는 그동안 주가가 좀 과속한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네. 오르더니 어제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주에 테슬라가 12% 넘게 급등했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렌트 업체 허치에서 테슬라 모델을 10만 대 계약할 거다라는 소식들을 전해지면서 이게 테슬라 주가 폭등을 만들어냈었는데 어제 머스크 같은 경우 이 허츠와의 계약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이 업체랑 계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하더라도 소비자들과 동일한 마진으로 제공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허츠와의 거래는 테슬라의 사업 방향성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허츠랑 계약한다고 한 거 이거 거짓 아니야? 라는 좀 불안감들을 자아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3%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계약이 완전히 뭐 끝나고 종결된 게 아니라 지금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사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렇게 렌트카 업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허츠와의 거래가 테슬라의 방향성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도 비단 이렇게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안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는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 어제의 발언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콜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뭐 12,000대라서 많지는 않은 숫자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냥 딱 평을 해보자면은 주가가 최근에 너무 올라온 가운데 그 머스크가 1년에 좀 주가 급등세를 과열세를 진정시키려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 새벽에 발표가 될 11월 FOMC 미국 금통위 결과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걸 좀 밑줄 치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양적 완화 축소는 내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8월달 잭슨홀 미팅, 9월 FOMC 이렇게 두 차례
굵직한 연준 관련 회의를 거쳐서 테이퍼링이 오래 있을 거다라는 걸 다들 이제 알고 있는 만큼 실제로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가 지금 시장에 관심 집중되어 있는데 네. 이를 감안했을 때 11월 FOMC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는지 이 평가 변화 여부를 통해서 향후 연준의 금리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 변화에 가장 많은 관전 포인트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때요? 네, 그 11월 FOMC 경계 심리랑 그리고 어제 1% 넘게 상승했던 거에 대한 단기적인 좀 찰실험 물량 영향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0.5%대 흐름, 다시 말해 0.5%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3천선을 지금 일시적으로 내준 이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아마 또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따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가질만 했었지만 일단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따블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18만 원의 시초가 형성에서 출발했고 현재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19만 원 내외에서 주가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한동안 회사에서 보고서에 이 단어를 쓰면 무사통과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ESG가 한때 그랬고 요즘은 메타가 그렇다고 합니다. 상장 기업에서는 회장님 이게 메타버스랑 관련된 오케이 통과시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메타를 통해 출구를 찾은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페이스북이 그 주인공인데 메타버스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게 페이스북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내부 고발로 회사가 어수선하니 얼굴만 바꾸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화? 메타로 인생 2막 시작하는 페이스북은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메타버스 전문가 척척박사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메타버스 관련 뉴스들 쏟아지고 있고 요즘 상장 기업들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는 저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공시가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옥석은 가려야겠고 최근에 포스팅하신 글을 보니까 정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자 저는 8만 대장경인 줄 알았습니다. 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얘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일단 간판을 바꿔달았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라는 이름을 400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이 개명 잘한 겁니까? 잘했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 페이스북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왓츠앱이라고 있습니다. 왓츠앱이 사실은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것이고 사실 왓츠앱의 이용자들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시아에서도 일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말 모든 우리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 이런 통신을 대표하는 왓츠앱도 있고 이러한 기업이 거대한 기업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 있다. 내부 고발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서도 유출되면서 경영에서 특히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또는 흔히 말하는 거짓 정보나 가짜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번에 메타라고 이름 바꾸니까 미국의 지금 국회의원인 오스카 그 코테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 적이 이름 바꿔봤자 아주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공세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세도 공세지만 직원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돼? 그렇게 동요도 하지만 일부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잘 나가는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들은 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짐 싸는군요. 네, 짐도 싸고 있고 뉴욕타임즈가 그걸 아주 실체를 제대로 보도했는데 직원들이 아니 지난달에는 A하라 그러더니 이번 달에는 B하라 그러고
또 다음 달엔 뭐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내가 5년 6년 다녔지만 네. 이렇게 회사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저커버그가 승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원래도 메타버스 계속 해왔고 주장해 왔지만 네. 우리 진짜 메타 갈 거다. 우리 회사 이름도 바꿀 테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이제 잘할 수 있고 정렬해서 이제 다른 거 계속 실험했던 거 이제 좀 접고 모든 실험은 메타로만 갈 거니까 메타버스로만 갈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이 결정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 이틀 동안 꽤 올랐더라고요. 네, 혼란 속에서 그나마 경영의 지표를 좌표를 잘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강정수 박사님의 그 평가는 일단 별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간판을 바꿔 달면서 안팎에 그립을 세게 준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만기칠람하고 그때그때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딴소리를 해서 직원들 너무 헷갈린다. 화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메타라는 새로운 사명을 발표하면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다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세상 안에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비욘드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잘 모르겠기도 하고 하지만 애플하고 구글도 뭔가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의식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종합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젯밤에 우리도 메타버스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창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메타버스 뭐 한국에서도 워낙 유행어처럼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의지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모호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내일의 인터넷은 도대체 뭔데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내일의 인터넷이다. 인터넷의 미래다. 다음 단계 인터넷이다. 근데 다음 단계는 뭐냐. 90년대를 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990년대 기억 물론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정말 접속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나면서 띠익 접속해가지고 인터넷 하고 텍스트만 보여도 신기하고 스크롤했더니 사진 있는데 한참 걸리고 그때 인터넷과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때 KT가 인터넷 이용요금 월 단위로 과금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또 오래 했더니 뭐 청구서가 10만 원 넘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당시에 영상을 본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터치를 2번 하니까 10초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이런 것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인터넷이 진화하면 우리 인간하고 상호작용이 좋아집니다. 뭘 볼 때 좋아요를 터치하고 댓글을 달고 댓글 달면 각 잡고 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이메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메일 왔어 뭐 이것만으로도 신기하던 시대에서 지금 점점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도 보정도 하고 터치만 하면 이제는 보정이 되게 빠른 순간으로 되고 인간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기능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이 기능도 점점 진화해서 카메라의 성능도 좋아지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틱톡을 할 때 또는 인스타그램을 할 때 흔히 말해서 필터를 처리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진의 필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에도 필터 처리를 해서 영상에 있는 어떤 뭐 점들을 쫓아가서 하니까 내가 춤을 추고 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진화할 것이냐? 결국은 이 기계가 줄 수 있는 기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더욱더 진화할 거라는 건데 예를 들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VR, AR이죠. 아직까지 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과거에 90년대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메일 왔어요. 켜보면 그렇게 많은 기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상상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VR, AR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있고 틱톡이 있는 것처럼 VR이 대단하고 AR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결합되는 VR의 쌍을 이루는 유튜브는 뭐가 될 것인가. VR의 쌍을 이루는 틱톡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인스타그램이 무엇이 될까. 반드시 이것이 출현할 때 이것이 바로 내일의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VR, AR이 내일의 인터넷이 아니라 VR, AR을 가지고 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 틱톡과 같은 서비스, 유튜브 같은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네이버 같은 서비스가 다시 나타날 때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서비스가 다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메타버스의 다음 단계 진화 시나리오를 페이스북도 여러 단계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커버그도 이것이 이제 다음 단계의 모바일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유선 인터넷에서 모바일 인터넷으로 왔고 모바일 인터넷 다음이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거기에 구현된 몸 안에
들어가고 우리 몸이 그 인터넷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네. 이번 주에 하나 사들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피부예요. 원래는 로봇용 피부였는데 그것을 입으면 우리가 이 어떤 거에서 감각이 오면 저희 몸에도 감각을 전달해 줘요. 그것을 이제 대학교 연구진에서 만든 거를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앞으로 네. 판매할 때 $10에 팔겠다. 10달러에. 대중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다 감싸는 거 아니지만 팔을 감싼다든지 가슴을 감싼다든지 몸의 일부를 감싸서 메타버스용 피부를 판매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VR을 보면서 눈에서만 느끼고 감각적으로만 느끼던 것을 피부에서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느껴진다든지 야. 강한 타격감이 느껴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페이스북이 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신기술 업체를 다 사들이겠다. 사들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VR만 있는 게 아니고 AR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트릭스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겠고 걷는 느낌도 줄 것이고 뛰는 느낌도 줄 것이고 추운 느낌, 따뜻한 느낌, 더운 느낌도 우리는 줄 수 있다. 이것이 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듯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이 인터넷과 많은 몸의 그 오감이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영화관 의자가 뭐 지금도 3D관, 4D관 네. 이런 데 가면 의자 뭐 흔들리는 정도 네. 되잖아요. 냄새, 시공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의자가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느낌을 주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어렵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만큼 배터리 기술도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다 전기랑 연결돼 가지고 지금 VR 같은 경우는 그렇게 휴대용이 되질 않거든요. 네.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데 배터리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선에다가 몸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구현되려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저커버그 얘기하는 건 5년 안에 온다. 네. 시기를 얘기하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5년 안에는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5년 안에 올지 10년 안에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 돈이 많습니다. 지금 시총이나 이런 거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뭐 1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40조예요. 순이익이 40조. 40조 원을 갖다가 자기는 자기 저커버그 말로는 이거 올인하겠다. 이 돈 여기다 다 써서라도 1년마다 40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12조 원을 아직 얼마 남지 않은 12조 원을 쓸 거고 한국 돈으로 앞으로 매년 최소 10조 원을 투자해서 이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목숨 걸었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이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하기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로블록스, 제페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네.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로블록스나 제페토 여기서 경제 활동도 실제로 가능한데 메타노믹스라는 말도 등장을 했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경제 활동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잖아요. 이커머스 없는 인터넷은 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커머스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고 그리고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다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인터넷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일의 인터넷에서도 이런 이커머스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커머스 지금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다 주식 사시잖아요. 주식도 사야 되는 거고 자산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오프라인에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평행세계라고 하고 가상세계라고 보통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안에도 또 다른 자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도 또 코인 모든 것 암호화폐도 숫자죠, 숫자. 예,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자산들도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자산 투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이걸 서로가 약속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내일의 인터넷에서도 그 가상 공간 속에서도 또는 평행 세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가 약속하는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근데 강정수가 제페토에 들어가서 느꼈던 자산하고 다른 사람이 네. 로블록스에 갔던 자산이 이거 서로 맞교환도 돼야 되고 뭔가가 되려면
서로 통하는 약속의 표준들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게 요즘 얘기하는 NFT다. 그렇군요. 그래서 NFT가 내일의 인터넷에서 자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 거의 지금 올해가 암호화폐 작년과 올해가 대단히 중요한 해였다라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이 NFT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NFT의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도 지금 모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NFT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쵸.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지금 점점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NFT 자산 시장이 되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마 메타버스에서 결합할 가장 큰 표준 가치 체계, 표준 지불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FT라는 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대체 불가능한 네. 토큰이죠. 토큰인데 요걸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는 NFT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면 BTS를 좋아합니다. BTS를 좋아하는데 BTS 앨범이 있어요. 앨범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치면 무한 복제가 인터넷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무한 복제가 많은데 이 복제하는 것마다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BTS의 노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BTS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코드를 해가지고 10개밖에 안 찍어낸다든지 100개만 찍어내니까 즉 우리가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 복제가 가능해서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복사해도 사실은 웬만해서는 구별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디지털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 과거 이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듯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딱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한 거. 또는 딱 10개 찍었어. 그럼 이것이 세상에 10개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희소성이에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경제에서 희소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2개밖에 없는 것. 세상에 10개밖에 없는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테슬라가 10만 대의 모델 3를 갖다가 파는데 예를 들면 10만 대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낙인을 찍어. 이 10만 대 하나하나가 다 유일무이한 거예요. 10만 대가 한정판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 옷이 보니까 사람들 다 똑같은 거 아니라 사실은 다 코드에 여기 다르게 찍혀 있어서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를 심어서 독특한 코드를 심어서 유일무이하게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콘서트를 해요. 우리가 요즘 포트나잇에 보면은 가상 콘서트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걸 메타버스를 이해할 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페토에서만 예를 들면 콘서트를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범용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포트나잇에서 하는 콘서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포트나잇에 들어와서 게임하다가 콘서트 가도 되지만 너 VR 기계 갖고 있어요. 저기 페이스북에 그리로도 접속해서 보세요. 그리로도 보시고 혹시 애플의 그 AR 안경 갖고 계세요? 그걸 가지고도 접속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다양한 제페토에서도 사람들이. 하다가 우리 콘서트 보세요. 왜? 우리가 같이 하나 약속한 규약을 따르는 우리가 인터넷은 프로토콜의 세상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주면 프로토콜을 지키는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BTS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공간을 포트나잇에서 마련했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서비스 예를 들자면은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국민 서비스로 쓰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슈퍼앱 같은 것들이 또는 중국에서는 위챗이 있는데 그리로도 들어와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입장을 팔아요. 입장 티켓을 해서 돈 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좌석에다가 한 100개석은 VIP석을 만들어 놓는데 근데 이거는 BTS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앨범을 NFT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유일무이한 코드니까 그러면 그 앞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렇죠. 그럼 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BTS는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인 거죠. 가치를 좀 더 얹어준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재밌습니다. 다음에 요 주제로 우리 나머지 못한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박사님? 네. 그리고 지금 강정수 박사님 그 글 원문이 보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 강 박사님 블로그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excitingfx.kr excitingfx.kr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박사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평론가 excitingfx.kr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주유소 습격 사건 영화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주유소를 점령한 그 집단,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배우 강성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컷으로 들어볼까요? 다 갖다 외국 놈들한테 바치지 않마? 아저씨, 이거 국산이에요. 뭐가 국산이야, 인마 그게? 국산인지 미제인지도 모르냐, 인마? 태극마크 안 보여요? 태극마크. 새끼가 이거. 여기에서 얘기한 국산 태그마크 달고 있는 그 물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판기에서 뽑은 피사의 콜라였습니다. 피사 콜라의 로고가 태극기의 태극마크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왜 가서 엮었느냐. 이 피사가 케이팝 아티스트들을 든든하게 후원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자, 아침부터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러게요. 훈훈하죠. 네. 생활 밀착형 방송입니다. 자, 피사콜라의 마크는 태극기 따라한 거 아닌가요?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네, 아니라고 하고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이 피사콜라를 한국인이 만들었다. 뭐 이런 되게 어떤 그런 이론도 있는데 네. 정확히는 이게 이제 미국 성조기에서 모티브로 얻은 거고 물론 그것만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컬러 매칭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 문양 자체는 그들도 인정을 한 거는 이게 어떤 풍수적인 부분들. 진짜요? 네네 그런 거에서 피사가 풍수를 봤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반영을 해서 요 문양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조금씩 비율이나 그 뭐 흰색이나 그 포션들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죠. 네. 특이하네요. 그런데 이 피사 케이팝 아티스트들 후원한 지가 오래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피사가 또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이제 한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평창올림픽 때였나? 아무튼 그 태극기가 막 이렇게 나붙기니까 네. 이제 외국에서 저게 피사 공식 후원, 올림픽 공식 후원. 근데 정작 후원사가 C사였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그 빨간 콜라 회사. 네, 그렇죠. 그 회사 그렇죠. 속상했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꽤 오랫동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그냥 콘텐츠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광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피사가 원래 이런 방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콜라 하면은 C사가 먼저 딱 떠오르고 네. 그다음 피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브랜드 이미지나 그 시장 점유율 면에서 C사가 이제 좀 앞서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후발주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피사가 이 언더독을 어떤 방식으로 깨뜨렸냐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콜라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제 콜라 포 뉴 제너레이션. 예, 그게 이제 60년대입니다. 근데 60년대가 그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반전 운동에 뭐 인권 운동, 시민 운동 이런 게 활발해지던 시점에 이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언더독의 이미지를 타개하고자 C사의 콜라는 윗세대들을 위한 콜라. 저거는 어르신들용이고 그렇죠. 우리는 네, 네. 새 거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군요. 그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팝컬처를 활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협업을 많이 했다고요? 마이클 잭슨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마돈나. 그래서 사실은 그거가 굉장한 반전의 효과를 만들어냈었고 한국에서는 일찍이 그 케이팝 아이돌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왔어요. 인피니트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꺼 하자. 네, 맞아요. EXID도 있었죠. 위아래 한창 핫할 때.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창조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For the Love of It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이게 뭐 가수들을 단순히 출연시키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와 가수들이 협업을 해서 어떤 신곡을 계속 발표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뭐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가 등장할 때마다 또 라인업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매년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머 브리즈라고 그래서 이미 여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뭐 유명한 아이돌 라인업들이 또 이 합류를 해서 또 신곡과 또 챌린지를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협업의 형태, 유명한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그 유명한 아이돌이 궁금한데요. 이제 올해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아이즈원의 권은비 씨, 뭐 조유리 씨, 장원영 씨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 네 다시 또 부활했지 않습니까? 우리 비가 그쵸. 깡 이후로. 관록의 가수 비. 그렇죠. 관록의 가수. 네. 그다음에 이제 역주행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몬스타엑스 이제 현우 씨, 형원 씨 이렇게 들어갔고요. 또 에이티즈 또 우리 에이티즈. 연미 씨가 요새 좋아하는 그룹이죠. 에이티즈. 네, 이런 그룹도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영탁까지.
네, 그래서 이 공통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펩시의 어떤 기업, 피사죠. 피사의 기업의 어떤 방향성, 젊은 세대를 위한 뉴 제너레이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아코하고 강다니엘의 협업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 때 한창 그 이후에 사실 벌어졌던 그 것이죠. 이후에 그 노래도 좋았고요. 그 로고 패키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신선했던 그 시기랑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K 콘텐츠를 밀어주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그러면 뭐 달가운 얘기예요, 사실. 네, 실제로 K-팝이 지금 영향력 자체가 뭐 북미, 남미 가릴 것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까지 그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가장 사실은 유력하고 효과적인 광고 모델로 또 K-팝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K-팝 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일단 외모대죠. 그리고 이런 다 되죠. 그렇죠. 퍼포먼스 되고. 예, 그리고 최근 이제 바이럴 되기 쉬운 것이 이제 쇼폼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뭐 인별도 있고, 뭐 틱톡도 그렇죠, 있고. 틱톡도 있고요. 이런 데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쇼폼 콘텐츠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사실 K-팝이라는 장르기도 하죠. 어떤 특정한 훅이 있고, 그리고 그 훅에 걸맞은 바이럴 될 수 있는 댄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또 만들어지고 퍼져나가게 하는 이런 양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K-팝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꼭 피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젊은 층을 타겟팅하기 위한 회사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럴을 만들고 기업 이미지 자체를 젊게 만들고 싶어하는 좀 더 뭐 고급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게 만들고 싶어하는 글로벌 그룹들 입장에서는 K-팝만한 콘텐츠가 사실 없죠. 그러면 출연해주면 고마운 건가요? 고맙죠. 사실 그래서 틱톡 같은 것들 보면 송민호 씨 이런 분들 거기 네. 광고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꼭 쇼폼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주 짧게 밈 같은 형태로 돌아다닌 것도 보면 블랙핑크의 그 4명이 맞아요. 글로벌 그 패션하우스에 다 그 앰베서더인데 네. 최근에 저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그 CD라고 약자가 되는 고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만약에 YG가 너를 해고한다면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 이게 유튜브에서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쇼폼 영상 플랫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K-팝 아티스트들 이렇게 글로벌 회사하고 협업하는 분위기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뭐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런 역할 자체를 서양의 아티스트들, 서양 그 중에서도 주로 백인들. 근데 네. 최근에는 이 흐름들이 흑인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라틴 아티스트들이 이제 유력한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안 아티스트, 특히 그 아시안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 최근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인조 그 버추얼 모델 같은 거, 인플루언서들 이런 거 보면은 외모 자체가 아시안과 굉장히 그 특질을 갖고 있는 아시안의 특질을 갖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그쵸? 마추픽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그 남미 느낌도 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인종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지금 이제 그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뭔가 아시안적인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서구적인 또 외양 특질들을 이렇게 두루 갖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K-팝이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당분간 계속 유리할 것 같다는 전망이군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당첨자 6553님 축하드립니다. 자, 창문 너문 노인님 이 정도면 거의 K-팝 아닌가요? 저 동의합니다. 그 피사가 풍수지리까지 봤다는 그 새로운 사실도 오늘 알게 됐네요. 거기 그 수맥이 흐르는 이런 것도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4510님 오늘 메타버스 강의 좋았다는 의견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도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878님 경제발전소 들으면 정말 희소성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 더욱더 희소성 있는 레어템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